같이 사는데 왜 혼자인 기분이 들었을까요? 같이 해달라는 내 마음이 이기심인 걸까요? 그땐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조금 낮아져 있고 설거지, 빨래통, 모든 집안일에 내 손등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는 것이 그게 그냥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내가 유난을 떠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사이에 무언가 금이 가고 있는 건지 그저 마음 한구석이 눅눅해지는 기분만 들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남편은 거실에 누워 휴대폰과 TV만 봅니다. 나는 세탁기에서 갓 꺼낸 세탁물을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남편의 발이 내 동선에 걸립니다. 남편은 발을 치우지 않았고 다들리는 한숨만 내뱉습니다. 나도 비켜달라 말하지 않은 채 빨래만 내려놓습니다. 세탁감들의 무게만 팔뚝에 닿았습니다. 이 장면이 왜 지금 떠오른 걸까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연애 시절 내 가방을 대신 들어주던 그 손이 이제는 리모컨과 휴대폰 뒤로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섬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몸이 같은 곳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보폭을 맞추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 좀 도와줘라는 말이 왜 입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지. 사실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나누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처음에는 내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종일 일하고 온 사람에게 집안일까지 얹어주는 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마음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창가에 햇살이 길게 들어옵니다.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고 나는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이의 작아진 옷들도 정리하며 상자에 넣습니다. 테이프 뜯는 찌익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날카롭게 울립니다. 남편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나길 바라며 테이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부터 용건만 남게 된 걸까요? 밥 먹었어? 아이 학원 갔어? 이런 말들의 확인 절차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야 할 오늘 힘들었지라는 말은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남편의 노동이었는지 아니면 관심이었는지 처음에는 화를 낼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화를 내면 못 이긴 척 같이 하는 척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자꾸만 검열하게 됐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에 들려 반찬들과 얻어온 짐 2개를 양손에 가득 들고 어린아들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남편이 고개만 빼꼼 내밉니다. 그건 뭐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짐들을 주방까지 옮기고 어린아이를 챙기는 동안 남편의 시선은 다시 TV와 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노력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절로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이 침묵의 끝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내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생경함. 그저 지나가는 계절 같은 감정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좀 더 크면,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감정은 적립식처럼 한없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놀고 싶어 장난만 치는 아이, 또 투정만 부리는 아이의 목소리 너머로 남편을 보았을 때 남편은 짜증난다는 눈빛과 함께 긴 한숨을 내뱉으며 묵묵히 밥만 씹는 남편을 봤습니다. 나는 아이를 달래고 밥을 조금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아이 밥그릇에 집중합니다.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시선을 내리더니 본인은 밥을 다 먹었다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섭니다. 아무 일 아닌 척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아무 일 아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을 맞대고 살지만 영혼의 온도는 전혀 공유되지 않는 느낌. 우리는 언제부터 각자의 궤도만 돌게 된 걸까요? 함께 산다는 건 서로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는 일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같이 좀 해주면 안 돼. 결국 나를 좀 봐줘처럼 비명이었다는 것을요. 내 감정이 정당한지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남편도 힘들겠지. 본인도 지쳤겠지. 타인의 힘듦을 앞세워 내 아픔을 지워나가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싱크대 문들이 하나같이 모두 고장난 날입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마다 다리 등에 부딪혀 긁히거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덜컹거려 시간은 2배나 소요되고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열어보고 닫을 때마다 혹여라도 다칠까 1년째 조바심이 났습니다. 나는 싱크대의 문을 잡은 채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업체 불러야겠네 하며 말하고는 다시 폰과 TV에 집중합니다. 1년이 다 되어 간다 한마디 하면 남편은 고쳐볼게 하고서는 안 되면 바로 포기하기를 반복하기를 1년. 남편의 기억에서 저의 불편함과 싱크대는 잊혀져 갑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집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기계적인 결합, 그게 결혼의 본질이라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이 길을 선택했던 걸까요?
역할이 끝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건 그 사람의 짐이 되겠다는 뜻일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남편의 뒷모습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의 정체를. 미워하는 마음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미워할 기운조차 없어지더군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단계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나는 아이 밥을 챙기고 아이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기느라 나는 머리도 못 말린 채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 낳고 내게는 화장은 사치였고 옷 고르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남편은 여유 있게 옷을 한참 들여다보며 입고 나갈 옷을 고르고 신발도 고른 채 여유를 부리며 기다리게 합니다. 안 나와? 빨리빨리 좀 해. 애도 같이 좀 챙기고. 나의 서두름 속에 남편은 금방에 다 했어. 단 2마디만 해옵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기다리게 합니다. 나는 나가기도 전부터 지쳐 있습니다. 겨우 준비를 마치고 짐들이 많아 남편에게 차에 먼저 실을 짐들을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짐들은 모두 6개, 3개만 먼저 들고 남편은 내려갑니다. 아이를 챙기며 한참을 기다려도 다시 오질 않습니다. 남편은 다시 올라올 생각이 없나 봅니다. 어린아이의 점퍼를 겨우 다시 입히고 양손에 짐을 들고 아이의 손도 잡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남편은 밖에서 여유로운 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나의 한마디 외침에 남편은 저와 아이를 보며 올라가려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여유를 부리는 남편의 모습에 답답한 나는 짐 2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린아이를 남편에게 맡깁니다. 남편은 짐 또 있어? 내가 짐 가지러 갈게 합니다. 남편을 알기에 서둘러 나는 됐어, 내가 갈게. 애 좀 챙겨 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필 그날 엘리베이터에는 이사 온 사람들과 주말로 인해 자꾸 층층마다 멈춥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나오는데 문득 아이의 변기를 안 치운 기억이 나 서둘러 변기에 버리고 짐을 챙겨 바로 나옵니다. 그때 주차장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짜증 섞인 큰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짜증 섞인 말투로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데 이제 오냐? 너 찾으면서 카시트 안 탄다잖아 하며 큰 소리부터 칩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서럽게 웁니다. 엄마, 아빠가 화내. 저도 그 상황에 화가 난 상태로 엘리베이터와 아기 변기 상황 설명을 하는데도 남편은 내 말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를 달래 차에 겨우 탑니다. 화가 난 마음을 겨우 달래고 시간을 확인을 하니 남편이 나를 기다린 시간은 고작 8분이었습니다. 아이랑 내가 아침부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본인은 8분도 못 기다리면서 이렇게 화내다니. 그날의 가족 기분은 어긋남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번 30분은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아이랑 저인데 남편은 잊어버리는 건지 우리를 위한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느낀 건 해야 할 숙제 또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건 저뿐이었다는 걸. 나와 아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걸까요? 아니면 참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희망을 품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솟구치는 기대감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심하게 몸살이 났던 어느 날입니다. 열이 올라 몸이 떨리는데 남편은 주말 전날 지인들과 술 한잔하고 새벽에 들어와 아이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한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봐야 했기에 물 한 잔만 떠다 달라는 말을 하려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집에서는 내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선명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누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우주보다 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 평행선 같은 삶에도 언젠가 접점이 생기긴 하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툼의 반복이 지칠 때쯤 내 차오르는 화가 복수였다는 것을.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혼자 감내하는 것이 편해지는 순간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더는 감정 소모하기 싫어서 택한 평화였는데 그 평화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예쁘다라고 말하려다 남편이 본인 거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트에 담으려던 손을 내려놓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편은 내가 무엇을 받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공유되지 않는 소통, 나누지 않는 감탄, 그런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건조한 생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일까요? 아니면 생활을 분담하는 룸메이트일까요? 함께 웃지 않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데 나만 이상적인 꿈을 꿨던 건지. 모든 부부가 이렇게 산다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들 적당히 가리고 적당히 견디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블록을 쌓으며 아빠는 아빠 집, 엄마는 우리 집, 두 사람은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이 너무나 정확해서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위치를 사수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뒷모습을 아이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은 때론 잔인한 고문이 아닐까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와줘 같이 말하는 대신 고맙다고 말하면 달라졌을까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할 거라는 조언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가 왠지 굴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여야 하는지 그 억울함이 발목을 잡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웬일로 일찍 퇴근해 빵을 사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려다 주방에 쌓인 설거지 거리를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빵 봉지를 식탁에 툭 던져두는 남편의 손길이 무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과일을 씻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친절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절실할 때 비어있던 자리는 나중에 무엇으로 채워도 흉터가 남는다는 것을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는 건 정당방위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이었다는 것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서로의 속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인 건지도요. 하지만 그 다름이 주는 피로감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명절 끝날 차 안에 흐르던 무거운 정적. 라디오 소리조차 소음처럼 느껴지던 그 시간.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만 세웠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벽. 그 벽을 허물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궁금함이 사라진 관계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원망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남편의 변화인지 아니면 나의 해방인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타래를 끊어버리고 싶다가도 아이의 웃음소리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을 우연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얼굴. 그 여자애는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내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감촉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힘이 없습니다. 현재의 고립을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땐 좋았는데라는 비교만 남아 지금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가둘까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로를 향해 웃어주며 대화의 끝이 나올 수 있을지,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을 믿어보려 합니다. 기대를 접고 요구를 멈추고 그냥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게 어른의 결혼 생활이라면 나는 아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젯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아주 지치고 힘겨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어둠 속 남편의 윤곽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여워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서툰 이방인들입니다. 연민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채감일까요? 이 거리를 좁히는 건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진심을 말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치에 나 좀 도와줘라는 말이 나를 좀 안아줘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요. 결국 모든 갈등의 뿌리는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었을까요? 그 이기적이고도 순수한 욕망이 거절당할까봐 나는 가사분담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다툰 후 주방 앞에서 그릇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지나가며 내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어깨를 한참 동안 만졌습니다. 작은 접촉 하나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토록 미운데 이토록 밉지 않은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움과 사랑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걸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또 어떤 표정으로 남편을 마주하게 될지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도 억지로 화해하려 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 눅눅하고 모호한 상태를 견뎌보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건 이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였을까요? 지금도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조금 더 크게 소리내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담그며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오늘도 집안의 불을 끄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서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남편 혹은 아내에게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닿지 못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음을 대신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실 바랍니다. 여기는 삶의 뿌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